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 작가입니다. 지금 거시경제적인 상황들이나 지정학적인 변수들이 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많이 높여놓은 상태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현재 상황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해 주시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주시는 홍익희 교수님 모시고 토크라운지 진행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 궁금합니다. 요새는 저희 소속사에서 홍익희 마스터 클래스를 런칭할 거라고 그래서 그 콘텐츠를 준비하느라고 좀 바쁩니다. 굉장히 바쁘실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멤버십 서비스와 비슷한가요? 네, 맞습니다. 그거 조금만 자세하게 또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어떻게 진행하시는지 그런 것들만. 그거는 이제 매주 한 서너 건의 리포트와 그 관련 영상을 런칭하는 건데요. 우선 위클리 암호화폐 브리핑이라고 그 주에 일어났던 이제 중요한 소식과 더불어서 그 소식 중에서 집중 분석해야 될 이슈를 하나 분석을 하고, 그리고 그 주에 돋보이는 코인을 하나 자세히 분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암호화폐의 역사와 미래라고 그래서 좀 심층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러한 테마, 또 하나는 화폐 경제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같이 공부하는 그런 클래스입니다. 네, 소개 잘 들었습니다. 예. 저희 채널에서도 관련 정보들 더 업데이트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또 새 책이 출간되었는데 사실 이 책 말고도 또 5월달 정도에도 또 책이 한 권이 더 출간돼요. 예, 5월달에 통화혁명이라고 제가 한번 각자 거 쓴 책이 있는데, 네, 굉장히 두꺼운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그러면 이제 우리 비트코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고 또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내용들 위주로 되어 있을 텐데 책 내용 또 간략하게만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책은 우리 화폐 역사, 초기 역사서부터 현재까지 통사적으로 한번 훑으면서 왜 인류는 인플레이션을 두려워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화폐 과정에서 현재 비트코인이 나오게까지 특히 비트코인의 탄생 비화를 다뤘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암호화폐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 건지,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지금의 법정 통화하고 이제 CBDC하고 스테이블 코인하고 이제 여러 화폐 종류들이 이제 경쟁의 시대로 들어가는데, 과연 그 경쟁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훑어본 책입니다. 저희 비트코인 투자자들이 반드시 봐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고, 예. 우리가 좀 제대로 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출간되면 저희 채널에서도 또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난주 토요일에 4차 비트코인 4차 반감기가 적용이 되었습니다. 교수님, 소회가 어떠신가요? 우선 반감기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총량이 2,100만 개인데 이미 1,960만 개는 발행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은 물량이 이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수량만 가지고 보면 사실은 기대치는 뭐 그렇게 높다고 볼 수는 없는데, 문제는 반감기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했기 때문에 일반인들의 어떤 기대 심리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대 심리라는 게 사실은 기대치보다도 이제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실제 벌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할 거라는 이 기대 심리가 무서운 거거든요. 초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건 돈을 많이 찍어내서가 아니라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시장을 휩싸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돈을 쓰는 속도가 엄청 빨라집니다. 그런 식으로 반감기는 그 기대 심리가 앞으로 이제 시장에 작동하는 굉장히 강할 거라는 이러한 정말 기대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이때 아주 중요한 문제가 같이 얽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거래소 시장에 비트코인 물량 자체가 모자라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전망은 어떤 게 나오냐면 바이비트 보고서 같은 데서는 이대로 가면은 앞으로 9개월 내에 거래소의 비트코인 물량이 소진될 거다라고 그들이 보고서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크립토콘트는 오히려 그보다 더 빠를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러니까 크립토콘트 측의 얘기는 지금 남아있는
재고가 한 150만 개 정도 되는데 지금 그 중에서 거래소가 갖고 있는 건 그 절반이고 나머지 반은 사실은 커스터디, 수탁업체한테 맡겨져 있기 때문에 거래소 물량은 지금 같은 추세로 비트코인이 소진되기 시작하면 앞으로 6개월 정도면은 이제 바닥을 보일 거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게 미국에서 그 비트코인 ETF가 나타난 이후에 이렇게 그 매입 세력이 세져서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제 홍콩에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면서 이게 5월 달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거래가 시작될 텐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처음에 그 수치는 많지 않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미국 ETF 수량의 한 4분의 1 정도를 홍콩이 따라갈 거다라는 그러한 전망치들이 있는데 그러니까는 그것이 더해지면은 거기서도 굉장히 그 상승 효과가 나타나고 더 중요한 요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그레스케일에 지금 갖고 있는 그 신탁의 그 매도 물량 쏟아지는 게 사실은 비트코인 상승에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물량인데 이게 벌써 100일 사이에 절반 이상이 이미 시중에 풀렸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갖고 있던 물량의 절반이 풀렸기 때문에 앞으로 한 석 달 지나면 그들의 물량은 거의 다 소진될 거예요. 그럼 그들의 그 매도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이제 매입세들에 의해서 그 다음서부터는 비트코인 가격이 기하급수적으로 이제 상승할 여지가 있다는 거고 또 그 전이라도 그레스케일이 BC에 미니 비트코인 ETF를 이미 신청해 놓은 게 있습니다. 이 미니 ETF가 승인이 나면 이게 이 신탁 물량의 10%를 그걸로 이제 대체해서 줍니다.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가격이 싸고 이게 조각 투자가 되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매도 물량이 지금처럼 쏟아지지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이 이제 엇물려 가지고 앞으로 두세 달 후에는 비트코인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을 걸로 전망이 됩니다. 반감기 기점으로 일어날 수 있는 변화들을 다 한 번에 다 정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물량들의 소진들이 어떤 기관 리서치에서도 3개월 정도를 보는 입장들이 지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수님께서도 그런 입장들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정황 증거들을 지금 다 말씀을 해 주신 거고 결론적으로는 결국 공급은 크게 줄어드는데 반해서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그 맞습니다. 역학 관계들이 결국은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가지고 온다라는 건데 지금 이제 전체적인 어떤 구조들이 굉장히 좋은데 국제 정세가 좀 불안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들 때문에 지금 비트코인이 좀 크게 조정을 또 한 번 겪었는데 또 교수님께서는 중동 정세와 관련해서 굉장히 또 많은 또 해안을 가지고 계신데 이 현재 중동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와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우선 현재 중동 상황은 이건 좀 계속 보셔야 되는데 일단 사실은 미국이 이스라엘을 뜯어말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정도인데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미국 말조차 이제 제대로 듣지를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거는 이게 확전이 되면은 문제가 심각하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시장을 이제 짓누르고 있는 건데 만약 확전이 되면 이제 어떤 결과가 벌어지냐면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겁니다. 그러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와야 되는 브렌트유 같은 게 그 아시아권을 이제 공급하는 건데 그게 배럴당 한 130달러까지 치솟을 가능성이 있어요. 게다가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노리는 거는 이란의 핵 기술을 더 이상 발전시키는 걸 막기 위해서 그거를 정밀 타격할 거를 이스라엘이 지금 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의 핵시설을 폭격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재앙적인 수준까지 도달할 거예요. 잘못하면은 정말 큰 전쟁으로 이제 확전될 것 같은데 이런 그러한 불확실성이 지금의 자산 시장을 꽉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위축돼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과거에도 이란과 이스라엘이 원래부터 좀 앙숙 관계였었는데 지금 이제 분위기들이 더 많이 급격하게 어떤 지정학적인 갈등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상황들이 뭐 이걸 예측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지만 교수님 보시기에는 뭐 어느 정도 수준에서 좀 봉합이 될 것 같다고 보시나요? 아니 이스라엘은 솔직히 예측하기 힘든 나라예요. 왜 그러냐면 네. 사실은 과거에도 미국의 클린턴 정부 때 북핵을 정밀 타격할 계획을 미국 국방부가 세운 적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북핵을 폭격하려고 하던 그 근저에는 사실은 북한의 군사 기술이 이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의 잠수함이라거나 이란의 미사일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다 북한의 기술 지원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유대인이나 미 국방부가 걱정하는 거는 북한의 핵 기술이 이란에 지원이 돼서 이란이 그 원자폭탄을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것 때문에 그때도 이미 북핵을 정밀 타격할 계획을 세웠던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도 그들의 생존권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란의 핵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게 이스라엘의 방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쪽으로 튈지를 지금 모르는 거죠. 지금 실제로 그럼 지정학적인 위기 상황은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이슈와 더불어서 이제 시장에서 또 이 비트코인을 억누르는 중요한 요소로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이제 많은 분들이 금리를 인하하면은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 이런 이제 논리 구조를 가지고 계신데 실제로 2019년에 이제 금리 인하 시점에서 이제 세 차례 정도 인하를 할 때 그 인하 처음과 두 번째 시점에서는 비트코인 가격은 오히려 좀 하락을 했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일시적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금리 인하 시점에 빠지는 이유와 그리고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이 비트코인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그 위기가 닥치면은 금리를 인하를 하는 건데 그런데 금리 인하를 하는 시기에 많은 문제들이 터지는데 그럼 그 전에 사실은 금리를 어떤 의미에서는 급격하게 인상한 뒤에 금리가 인하가 되는 건데 문제는 그러한 금리 인하 시기에 대부분의 그 위기나 이제 문제가 터졌다는 이런 역사적 사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019년 같은 경우는 그렇다기보다는 그 그래프를 찾아보면 사실은 그때는 인하를 했다기보다는 그 횡보장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비트코인이 좀 올라갔다가 조정을 맞고 그 다음에 대세 상승기 그 초입에서 횡보를 했다고 그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금리 인하가 만약에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들에 대해서는 이제 원래는 상반기에 한 번 정도는 또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었는데 이게 지금 패드와치를 봐도 9월 달은 돼야지 한 번 정도 인하를 할 것 같다 이런 전망들인데 이렇게 금리 인하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비트코인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금리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많이 늦어질 수 있어요. 지금 미국의 고용이 워낙 튼튼하고 경제 성장률도 3%가 넘기 때문에 미국 같은 선진국이 성장률이 3%가 넘는다는 건 굉장히 호황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으로서는 금리 인하를 해야 될 명분을 지금 상실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어떤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금리 인상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할 정도고 그리고 실제로 시중금리는 그런 걸 반영을 해서 지금 계속 오르고 있어요. 3.8%까지 빠졌던 10년물 국채금리가 지금 한 4.67까지 치솟아 오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쉽게 꺾일 것 같지가 않아요. 시중금리의 대표격인데 이렇게 시중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자산 가격을 이게 심하게 이제 억누르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도 힘들고 같은 자산 가격인 암호화폐도 힘든 건데 일단 이렇게 지금 거시경제 흐름이 자산 가격에 반하는 이런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암호화폐도 여기 크게 힘을 쓰지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위축되는 건 맞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게 장기화되면 주식시장보다는 그래도 암호화폐가 빨리 기지개를 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나스닥과 동행성을 갖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이나 이런 데는 공급보다는 수요가 훨씬 많기 때문에 이 동행성에서
벗어나서 디커플링이 되면서 먼저 상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식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트코인이 상승 동력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시경제 이슈와 더불어서 또 하나 올해 또 주목받는 또 이슈가 있는데, 일각에서는 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암호화폐에 대해서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다. 또 이런 기대 심리들도 있는데, 이번 미국 대선 결과 비트코인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트럼프가 당선이 된다면 비트코인은 그 큰 호재로 작용을 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이번 그 유세 과정에서 본인이 당선되면은 비트코인의 상거래 결제를 허용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그 공약은 아마 지켜질 거라고 보고, 그 다음에 특히 지금 트럼프 캠프에 비트코인 친암호화폐 인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전 그 마이애미 주지사를 포함해서 그 뉴욕 인사들도 그렇고, 지금 뉴욕이나 마이애미가 그 친암호화폐 그 주인데,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시대에는 아마 세게도 친암호화폐 인사가 발탁되지 않겠느냐는 이러한 가능성 제시하는 그 전문가들도 있거든요. 네. 그럴 수뿐이 없는 게 미국의 그 암호화폐 투자들이 굉장히 늘었어요. 그래서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자그마치 22%입니다. 와, 22%. 그러다 보니까 대선이나 총선에서 그 사람들을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아시다시피 과거에 트럼프는 대통령 시절에 그렇게 친암호화폐 인사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정적이었는데 이 사람도 표를 의식해서 이제는 완전히 태도를 이제 바꾼 거고, 이게 트럼프만 그런 게 아니라 앞으로는 정치인들이 그 표를 의식해서 함부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나 압박을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암호화폐 투자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그런 미국과 같은 이러한 분위기를 가져올 수 있겠죠. 네. 와, 우리나라도 빨리 좀 많은 분들이 비트코인 투자를 더 많이 하셔야지 어떤 입법 활동에도 영향력을 확실히 좀 발휘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반감기 관련해서 한 가지 정도만 더 여쭤보고 다음 질문들로 이제 넘어갈 텐데요. 이번 반감기가 앞서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들을 좀 정리를 하면은 결국은 그래도 3개월 뒤에는 일정 부분 이제 상승 동력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대하는 뭐 폭등장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상승의 랠리를 이어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자, 이번이 아무래도 이제 신규 공급량이 워낙에 줄어들었다 보니까 반감기에 의한 마지막 대세 상승장이 될 수 있다. 이런 내러티브들도 시장에서 좀 들리는데, 이런 관점은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저는 마지막이라는 그 단어에는 사실은 동의하지 않는데, 하여튼 지금이 대세 상승장 초입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도 분명히 큰 장이 한번 펼쳐질 겁니다. 그리고 이 장은 앞으로 끊임없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1960만 개가 채굴이 됐는데 그 중에서 한 200만 개는 유실이 됐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은 한 1700만 개 정도가 돌아다니는데 거래소에 나와 있는 숫자는 지금 200만 개가 안 되거든요. 그 얘기는 많은 비트코인이 이제 개인 지갑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네. 즉, 그 사람들은 지금 당장 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거는 장기 투자를 의미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은 알트코인처럼 이건 단타 치는 게 아니고 이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사고 파는 게 아니다 생각해서 어떠한 장기 투자의 자세를 갖기 때문에 시중에 흘러나오는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 시장을 앞으로도 끊임없이 달굴 수 있다라고 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일부 마지막 질문으로 많은 분들이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단기간에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비트코인 사도 됩니까? 이런 질문 정말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반대로 매도 시점을 만약에 고려해야 된다면 또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비트코인은 이거는 사실은 가치를 봐야 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가격에 일비하지 말자. 네. 그래서 이거는 매월 돈 생기면 적립식으로 산다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이거는 그냥 꾸준히 사가지고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겠다는 자세로 가고, 저도 그렇게 그 다음에 단타는 사실은 테마주
알트코인을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러한 방식을 권해요. 뭐냐면 주식에서도 패시브 펀드의 수익률이 그 펀드 매니저들이 잘 고른 액티브 펀드보다 수익률이 높아요. 그래서 암호화폐도 패시브 펀드를 꾸밀 수 있으면 패시브 펀드를 꾸며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그거는 생각보다 간단하거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한 54% 정도 되니까 자기 투자금에서 54%는 비트코인에 배당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이더리움이 지금 한 20%가 채 안 되는 17, 18% 정도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이더리움도 한 17, 8%이 두 개는 그냥 담아놓고 나머지 돈을 가지고 즉 그것이 뭐 한 25% 정도 되면 4분의 1 가지고 우리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단타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차피 수많은 코인 중에서 자기가 한 5개 정도만 골라내가지고 이거는 매입 시점과 매도 시점을 잘 잡아야 되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화두로 떠오르는 게 이제 RWA나 인공지능, 레이어 1이나 레이어 2 코인, 그다음에 뭐 게임 코인 뭐 이런 것 중에서 자기가 종목을 한 5개 정도 택한 다음에 4개 정도는 그 분야 1등 코인을 담는 겁니다. 그 매입이나 매도 시점은 이제 그 사람이 공부에 따라서 자기가 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 정도는 시총 한 200~300건 중에서 대박을 칠 수 있는 걸 하나 고르는 거야. 로또 사는 심정으로. 이것도 사실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정말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여기서 이제 단타를 즐기고 75%는 그냥 패시브로 담아둬라. 무조건 적립식으로 가라. 라는 게 제 추천. 자, 이번에는 이제 비트코인으로 유입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물량들, 유출되는 물량들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해볼 텐데요. 지금 비트코인 가격을 계속해서 좀 억누르고 있는 중요한 요소는 GBTC발 매도 물량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이제 바닥 신호를 주장하는 뷰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 관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지금 바닥이라고 하는 데는 그 어느 정도 동의는 하지만 한 절반 정도의 동의라고 할까요? 네. 그런데 암호화폐 자산 시장은 언제라도 이렇게 조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흘러내릴 수 있고 심하면 폭락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할 거냐라고 묻는다면 그 그레스케일의 미니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을 받아서 그게 시장에 나오면 그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해요. 그때서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치고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레이스케일의 어떤 태세들이 이제 좀 바뀌는 시점이다. 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미국발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와 더불어서 이제 아직까지는 기대치이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좀 호재가 되지 않을까 또 생각하는 부분이 홍콩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에 있는데 이것이 이제 주는 어떤 의미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저는 홍콩이 주는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홍콩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마다 이게 전망치가 아주 극에서 극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많은 데는 뭐 연 한 250억 달러가 들어올 거라고 추정하는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5억 달러도 들어오기 힘들다라고 이제 주장하고 있는데 가장 그래도 좀 합리적인 전망은 그 미국 시장 대비 한 4분의 1 정도 규모는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 싱가포르의 프레스토가 내놓은 전망 1년에 잘하면 한 200억 달러 정도는 유입될 수 있다라 그러면서 그쪽에서 이제 3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그 금액보다도 저는 그 이유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유가 원래 블랙록이 처음에 신청했을 적에는 블랙록도 현물로 설정하고 환매를 하자라고 현물주의를 신청을 했는데 세게 해서 그거를 현금으로 해라. 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이제 현금 설정과 환매를 이제 택한 건데 그거보다는 비트코인 현물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랍니다. 그런데 이번에 홍콩이 택한 게 이 현물주의를 택했어요. 그래서 이게 미국의 ETF보다는 좀 더 효율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홍콩이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세계 투자자들이 거의 이제 24시간 계속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조성됐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중심의 ETF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의 ETF뿐 아니라 이미 세계에는 8개의 ETF를 이미 만들어낸 국가들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아시아의 중심에 ETF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24시간 이제 투자 체제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중국 본토에서 부동산 시장과 주식 시장이 지금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부호들이 투자할 대상이 없어. 그래서 그들이 궁극적으로는 금하고 비트코인으로 자기 자산을 좀 가꾸고자 하는 이런 욕구가 굉장히 큰데, 그래서 사실은 지금 금값이 최고치를 경신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궁극적으로는 중국 정부가 엄격히 금지는 하겠지만 홍콩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중국 자본이 그 시장으로 이제 흘러 나올 겁니다. 우선 지금 당장은 아니고 좀 시간이 좀 걸린다 하더라도 이러한 세 가지 요소들이 아마 홍콩 ETF 시장의 자금줄 역할을 하면서 이 시장을 서서히 키워갈 것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중국 자본이 뭐 들어오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입장들도 있는데, 요 관점에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제 동의할 수 없으신 관점이신가요? 아니, 처음에는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막을지 몰라요. 그리고 중국 본토의 투자자들도 조심을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 본토에서 그렇게 원칙적으로 금해도 지금 본토 내에서조차 비트코인 밀거래가 굉장히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 규모가 사실은 우리나라나 일본 규모에 못지않을 정도로 커요. 거기다 홍콩까지 규모를 더하면 사실상 아시아에서 비트코인 거래가 가장 많이 되는 나라가 지금도 중국이에요. 그렇게 엄격히 막고 있음에도. 그런데 홍콩이라는, 그러니까 대부분의 부호들은 이미 홍콩에 자기 부자가 다 있어요. 근데 홍콩이 생겼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심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자금이 홍콩으로 들어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 그 말이 맞는데 앞으로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홍콩 ETF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큰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는 중국 자금 유입 규모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신가요? 그거는 제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지는 못하겠는데, 하여튼 지금은 아니지만 서서히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보다는 이제 많은 금액이 들어올 수 있고, 그 다음에 홍콩 ETF는 사실은 중국 본토뿐만 아니라 이건 아시아 전체를 겨냥을 해서 일본 자금, 싱가포르 자금, 심지어는 중동 자금까지 홍콩으로 들어올 수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아시아의 금융 허브가 홍콩, 싱가포르, 두바이였었는데 중국 본토의 간섭으로 인해서 홍콩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싱가포르로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싱가포르이 금융의 허브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가상자산만큼은 자기들이 다시 옛날의 영광을 찾겠다 그래서 이걸 진취적으로 공격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상자산은 이제는 홍콩, 두바이, 싱가포르를 중심으로 해서 커지면서 일단 홍콩이 선제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홍콩이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서 아시아권의 자금을 흡수하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게다가 이번에 홍콩은 이더리움 현물 ETF를 세계 최초로 내면서 미국보다 지금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이더리움 승인에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그래서 이번 5월 달에 승인이 안 나더라도 이 영향으로 생각보다는 빨리 미국에서 승인이 날 가능성도 크고, 그 다음에 홍콩이 이렇게 앞서 나갔기 때문에 싱가포르나 두바이나 일본도 이제는 홍콩을 곧 쫓아갈 겁니다. 그리고 대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우리나라도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할 거예요. 지금은 우리 금융기관이 이렇게 맡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지금 트럼프의 태도를 보십시오. 거기는 앞장서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옛날에 어떠한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이거를 계속 이렇게 부정적인 시각으로 막
않는다면은 아마 잘못하면 표로 심판받을 수 있어요. 네,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시대가 너무 많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입지들이 더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우리나라도 이제 시간 문제가 아닐까 예,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자, 교수님께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한 연구들을 또 많이 해오셨는데요. 홍콩 ETF 승인 이후로 스테이블 코인 상승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 이유는 어떤 부분일까요? 그거는 사실은 좀 썸네일이 좀 잘못되어 있는 거고요. 아, 네.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 이건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고 네. 결국은 이런 겁니다.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생각보다는 이 시장이 지금 많이 달궈지고 있습니다. 네. 우선 리플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계획을 내놨고 네. 그다음에 그 페이팔에서 세계 169개 스테이블 코인을 무료로 송금을 시작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송금하는 쪽에 스테이블 코인을 쓰면은 송금 수수료가 들지 않기 때문에 자본의 속성상 법정 통화와 CBDC와 스테이블 간의 경쟁에서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이 치고 나가면서 경쟁 우위를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기관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가 한 1,500억 달러 규모 정도인데 2030년에는 이 시장이 3조 달러 규모로 이제 커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커진다는 건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는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 거기서 지금 치고 나오는 게 지금 리플하고 이제 페이팔인데 이들뿐만 아니라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준비하는 거대 금융기관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금융기관들이 아마 일제히 이 시장에 달려들어서 시장 규모를 굉장히 키우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블랙록의 비들입니다. 네. 비들도 사실은 달러와 1대1로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보면 스테이블 코인으로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들은 일단은 미국 국제에 투자하면서 기관들한테만 이 비들을 지금 판매를 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시장에는 진출을 안 했는데 맞습니다. 이게 개인 시장에 진출을 하게 되면 이제 문제가 굉장히 커질 거예요. 왜 그러냐면 비들은 다른 스테이블 코인하고 달리 국채 투자에서 생기는 수익을 매달 그 투자자의 전자지급마다 그대로 쏴줍니다. 지금 테도나 서클은 사도 그게 달러처럼 쓰인다는 장점은 있지만 그걸 사가지고 수익이 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비들은 앞으로 사게 되면 그게 마치 국채에 투자하듯이 그 수익률이 계속 내 지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스테이블 코인에 비해서 엄청난 장점을 이게 갖고 있어요. 그래서 블랙록이 RWA 자산 토큰화 사업을 하면서 첫 번째로 국제 시장을 겨냥해서 지금은 기관용 비드를 출시했지만 그게 개인용 비드를 출시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그 역할 플러스 매월 일정의 투자 수익을 얻는 그러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변하면 아마 스테이블 시장의 일대 혁명이 도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만 상승이라는 게 결국은 점유율이나 규모가 그렇죠. 계속해서 확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 규모가 커진다는 성장세를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관련해서 조금 더 질문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중국 이슈, 그러니까 홍콩 ETF를 통해서 중국의 어떤 자본들이 들어올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좀 커지고 있는데 앞서 교수님께서 또 두바이를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이 중동 국가들도 지금 현재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암호화폐에 좀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최근에 맥스 카이저 같은 경우도 뭐 이 본인 트위터에다가 중동의 국부 펀드들이 뭐 비트코인 투자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세간의 어떤 이목을 끌었는데 중동 국부 펀드들의 비트코인 투자 가능성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국부 펀드나 이런 그 기관들의 움직임은 생각보다는 신중할 뿐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비트코인 ETF가 나오고 나서 석 달 이상 기관들이 그거를 주시하면서 쳐다봤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는 기관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서 지금 60개 기관인가가 비트코인을 담았는데 그 비중은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한 0.4% 정도 된다라고 알려졌는데 그게 일단 1% 비중까지는 늘어날 거예요. 네. 기관들이 담는 게. 그리고 나중에는 비트코인이 수익률이 좋으면 자본의 속성상
그거는 이제 담지 않을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비중 자체가 이제 BTF 생태계 규모가 커짐에 따라서 그 비중을 쫓아갈 수뿐이 없는데 크게는 한 3, 4%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국부펀드조차 거기서 자유롭지는 못할 겁니다. 그리고 세계 모든 나라의 연기금도 그렇고 심지어는 나중에는 외환보고에 담을 정도로 그 수익률이 높으면은 자본은 그쪽으로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게 이제 안정적이라고만 판단이 되면. 예. 과거처럼 변동성이 너무 심하면은 수익률이 좋아도 그들이 담지 못할 때지만 이제는 현물 생태계가 커지면서 옛날과 같은 그러한 급락 급등을 반복하는 그런 변동성은 많이 이제는 진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빠지더라도 한 20, 30%. 다른 주식도 그 정도는 빠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른 주식과 마찬가지로 움직일 거기 때문에 그거를 지켜보고 그 정도라면은 이제는 안정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이제는 큰 손들이 움직이기 시작할 겁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서 안정성과 더불어서 결국은 어쩔 수 없는 결정이다라는 부분들이 좀 인상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금도 그렇고 외환 보유고까지도 결국은 이런 안정성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이걸 담지 않을 이유가 없어지게 됐을 때는 결국은 담아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건 뭐 중동의 국부 펀드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여러 국부 펀드들이 마찬가지 입장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본의 공적 연기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건 진짜로 교수님께서 처음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은 뭐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서 자손들에게 물려줘야 되는 자산이고 이거를 지금 사고 팔고를 반복한다는 거는 현명한 투자 방법은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나라가 있는데 한국입니다. 한국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가 될지 그리고 조만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가 가능하게 될지 어떻게 보시나요? 이번 총선에서도 사실은 이거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의견이 나왔다가 지금 또 거기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하니까 지금은 이제 좀 다시 자세가 좀 흐지부지 됐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제는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주식시장에서 홍콩 ETF에 이제 투자하는 사람, 지금도 우리나라 홍콩 비트코인 선물 ETF는 투자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맞습니다. 선물은 투자할 수 있게 하면서 현물을 투자하지 못하다는 건 이건 또 어폐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번 또 그 태도를 봐야 되겠지만 일단 미국을 막았기 때문에 아마 홍콩도 막을 가능성은 더 큰데 그렇게 되면은 다시 선물까지도 막아야 된다는 뭐 이러한 그 저거에 빠지고 하여튼 그 관계를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근데 이걸 앞으로 계속 그렇게 끌고 가지 못할 거예요. 한국도 이제는 세계적인 대세의 흐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나라만 발벗고 나서서 이걸 무작정 이렇게 막지는 못할 겁니다. 이거는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풀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도 좀 아이러니하다 생각했던 게 현물 ETF를 막으면서 레버리지 ETF를 갖다가 투자를 할 수 있게 허용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걸 막겠다고 해서 막았는데 훨씬 더 위험한 거는 그냥 허용을 해주는 약간 그런 결과를 낳다 보니까 뭔가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2부 마지막 질문으로 올해 교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변수나 이슈는 어떤 것들이 있으신가요? 우선은 저는 올해는 사실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와 관련해서 레이어 2 코인들의 그 약진을 기대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이더리움의 업그레이드가 그들이 그 예정한 대로 제대로 잘 진행이 되는지 여부를 이제 찾아봐야 되고 또 하나는 그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그 용도 확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최근에 BRC20 대신에 룬 프로토콜이 나오면서 또 시장을 달구고 있고 그러니까 NFT 시장이 이제 이더리움만의 세계가 아니고 비트코인 생태계에서도 이제는 그 충분히 이제 활성화될 거고 그 다음에는 심지어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 기능이 가능한데 여태까지 비트코인은 이제 그 기능이 안 됐었는데 스택스라는 그 비트코인 생태계의 그 암호화폐는 이제는 그 스마트 계약까지 담아가지고 디파이 시장까지 진출을 해서 이 비트코인 생태계를 이제 바꾸겠다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제 과거에 가치 조정의 수단이었던 비트코인이 이제는 그 용도가 확장되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와 다름없이 많은 분야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 과정을 주시하고 싶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블랙록의 비들입니다. 네. 이게 궁극적으로는 개인용 비들을 이제 출시를 할 텐데 네. 그런 것들의 진행, 즉 블랙록이 RWA 시장에 지금 미국 국채 투자를 하는 비들을 출시했는데 앞으로의 그들의 그 방향, 그다음에 그들의 선택, 좀 다음 행보가 이제 주목이 되는 거죠. 이런 사항들이 제가 지금 주로 관심 있게 보는 사항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부에서는 조금 더 이제 ETF 얘기를 조금만 더 한번 나눠보고 싶은데, 미국의 이제 ETF 수요가 지금 이제 GBTC 물량들이 많이 좀 나오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블랙락을 필두로 한 이 신규 ETF 수요도 다소 이제 좀 주춤하는 모양새들이 있는데, 요런 ETF의 기관이 좀 다시 본격적으로 유입되는 어떤 시점, 언제로 보고 계신가요? 그거는 지금 시장을 억누르고 있는 이 전쟁 확전에 대한 이 불확실성이 좀 제거돼야 될 겁니다. 네. 지금은 특히 매입 세력들이 위축돼 있어서 시장에 그 손길을 내밀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시중이 위축돼 있다 보니까 조그만 그 수요에도 이렇게 막 변동성이 이제 심해질 수 있는 이런 구간인데, 결국은 이 불확실성이 거쳐야 되는데 이게 시간을 좀 걸릴 거예요.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 요소로서는 이제는 마냥 금리 인하에 이렇게 목을 매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미국 시장이 이렇게 계속 나홀로 호황을 누리기 때문에 거기에 너무 매달리지 말고, 이제는 주식시장이건 암호화폐 시장이건 이제는 제 갈 길을 가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요소들에 좀 진정이 되려면은 시간은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쉽게 호 시절이 빨리 올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한 2, 3개월 후에 어차피 시장의 수요 공급에서 수요 요인들은 많고 공급 요인들은 적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수요 요인들이 늘어나서 시장에 나오면 그거는 시장을 이기고 다시 상승으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결국은 기관들은 또 신중한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고, 본인들의 리스크를 최대한 해지하면서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개인들처럼 그렇게 뭐 그냥 좀 개인들을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전략 없이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서 이더리움 현물 ETF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 주셨는데, 홍콩이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했다는 점이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시장에서도 많이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요 승인이 가지고 있는 좀 진정한 의미,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시나요? 비트코인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만 저는 이더리움 ETF 승인이 아주 또 다른 요인이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이더리움 ETF는 홍콩으로 생각보다 많은 자금이 몰릴 겁니다. 이게 세계 최초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당연히 미국의 SEC를 압박을 할 거예요. 이 홍콩에서는 승인이 났는데 미국이 언제까지 이거를 거부할 수는 없을 거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이더리움 생태계를 키우게 될 겁니다. 그럼 이더리움 생태계를 키운다는 얘기는 사실은 알트코인 전체로 이게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더리움이 크면서 이더리움 생태계에 있는 레이어 2 코인이라거나 다른 뭐 여타 코인들이 다 영향을 받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시장은 순환매라는 게 있어서 비트코인이 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이더리움, 그 다음에 그 메이저 코인들이 치고 나가면서 그 다음에 테마들이 또 수시로 나와서 이 계속 돌아가면서 성장하는 이런 요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전체 시장으로 봐서도 이거는 굉장히 호재에 속하는 거죠. 맞습니다. 시장 전체를 완전히 견인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중요한 거는 결국은 미국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하는 것이 역시나 가장 중요할 텐데, 올해 승인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이것도 엇갈리는데, 지금 비트코인 승인 직전에는 아시다시피 섹이 신청업체들을 다 불러서 여러 가지 조율을 했거든요. 굉장히 활발했어요. 야, 이거 현물하지 말고 이거 현금으로 좀 바꿀 수 없어? 이거 대신 이거 안전장치로 이거 할 수 없어? 그래서 다 수정하게 만들었거든요, 신청서를. 근데 요번에는 그러한 움직임이 안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장이 요번에는 물 건너갔구나 라고 지금 판단하는데, 아마 그 얘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았으면 불러가지고 많이 조율을 했을 텐데 맞습니다. 지금 조율을 안 하잖아. 맞죠. 시끌벅적했어야 돼요. 그래서 올은 힘든 것 같고, 그렇게 하더라도 이걸 마냥
거부하지는 못하고 아마 글쎄 이번 정권에서는 모르지만 최소한도 다음 정권이 들어오면은 이거는 승리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의 어떤 향방들을 예. 또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요소고, 또 결국 앞서 이제 트럼프 얘기도 했지만 뭐 이건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고 어쨌든 변경이 됐을 때는 SEC도 전체적으로 어떤 물갈이들이 또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때까지 지켜봐야 된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더리움 현물 ETF가 주는 의미는 정말 큰데 그 중에서도 이더리움을 만약에 승인했다라고 하면은 솔라나나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도 우리라고 안 할 이유가 없다. 자, 이런 입장을 가지게 될 텐데 향후에 이런 솔라나나 리플 같은 프로젝트들 현물 ETF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더리움이 승인이 되면은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제는 주식도 종류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오듯이 이제는 암호화폐도 특히 메이저 코인들은 다 될 수 있어요. 이더리움이 승인되면 다른 건 막을 그러한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은 저게 증권이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작업증명을 지분증명으로 바꿨기 때문에 이거 증권의 성격 아니야? 이런 식으로 지금 거부하고 있는데 이더리움을 승인시키고 난 다음에는 다른 걸 막을 명분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증권을 승인시켰는데 SEC가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이게 잘못하면 소송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악재들을 겪게 될 텐데, 자, 그럼 이것도 이제 교수님 지극히 이제 개인적인 관점이 궁금한데 아무래도 이제 다음 ETF 대상은 이제 메이저 코인 중에서 있을 텐데 몇 가지 뭐 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이제 있는데 많이들 시장에서는 이제 솔라나나 리플이 많이 언급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두 가지 프로젝트 중에서 어떤 게 더 가능성이 더 빠르다고 보시나요? 글쎄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그 지금 워낙 솔라나가 여러 가지 그 시장을 달구는 이런 이벤트 저거를 많이 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를 고른다면 솔라나가 먼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교수님께서는 솔라나가 먼저. 그 친구들은 그 세상의 그 내러티브나 이거를 다루는데 아주 전문가들이야. 보면은 뭐 세상이 관심을 갖고 있을 만한 것들을 시기적절하게 잘 터뜨려가지고 마케팅의 귀신. 맞습니다. 솔라나가 워낙에 핫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유럽에 상장되어 있는 ETF 상품에서도 AUM 규모 자체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다음으로 솔라나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만큼 시장에서는 솔라나가 좀 많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교수님께서도 솔라나가 지극히 개인적인 관점으로는 조금 더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교수님께서 또 많이 연구를 하신 분야인데요. 제가 조선일보에서 연재하고 계시는 이 칼럼들을 저도 굉장히 많이 읽고 있는데 사토시 나카모토가 누구일까라는 어떤 주제에 대해서 유대인 집단과 관련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사토시 나카모토는 누구일까요? 일단 그 비트코인 개발하게 된 역사는 비트코인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 초에 나왔지만 사실 암호화폐 개발은 그보다 30년 전으로 이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제 암호화폐 개발을 하게 된 계기는 뭐 잘 아시겠지만 데이비드 참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그 양반이 1980년대에 그 교수가 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암호학자들을 모아가지고 동아리를 만든 게 가장 먼저 한 일이에요. 교수가 되자마자 그 암호화폐 동아리를 만듭니다. 근데 그 양반이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특성은 뭐를 하든지 혼자 하지 않아요. 공부를 할 적에도 꼭 친구하고 같이 합니다. 연구를 할 적에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 친구가 특히 유대인 암호학자들을 가지고 동아리를 만들면서 이렇게 동아리를 만들어서 암호화폐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학원 시절에 도서관에서 책을 읽다가 칠레의 아옌데 대통령이 미국 정부의 그 도청과 감청으로 인해서 결국 미국 그 CIA가 움직여서 쿠데타 일으켜서 쿠데타군하고 교전을 하다가 자살을 하게 되는데 쇼크를 받아요. 그래서 야, 이렇게 아무리 정부라고 하지만 개인의 정보를 도청하고 하는 거는 이건 온당치 않다. 그리고 나중에 이런 게 공경연하게 돼서 하면은 이거는 인류한테 큰 죄악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런 빅브라더의 어떤 도청과 감청이나 여기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을까를 깊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개인의 통신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익명통신이라는 걸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하고는 정부가 이렇게 도청할 수 없는 그런 이메일을 만들어서 교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암호학자들끼리는. 나중에 비트코인이 발표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익명통신을 통해서 발표가 돼요.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 친구가 그 다음에는 개인 구자를 추적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구나. 이 구자가 추적된다는 것이 그 사람의 일투족에 대한 그 추적이기 때문에 개인 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돈이 송금될 적에 누가 누구한테 송금되는지 이걸 모르게 해야 되겠다. 라고 그래서 그 익명서명이라는 개념을 생각해내고 거기에 대한 이제 논문을 쓰고 그 아이디어를 이제 신문에 공표를 합니다. 그게 1980년대 초인데 그로부터 세계 최초의 암호화폐 이캐시가 이제 탄생을 해요. 그리고 이캐시를 만들면서 그 백서 오픈 소스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암호화폐를 만들 수 있게. 그리고 본인이 미국에서는 이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하면 미국 정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네덜란드로 건너가서 그 디지캐시라는 회사를 만들고 거기서 이캐시 개발을 하는데 그때 인턴사원으로 들어오는 게 닉 제보라는 그런 유대인이 들어와요. 그 유명한. 그래서 그 닉 제보와 더불어서 한 대여섯 명의 팀을 이뤄가지고 결국은 이캐시를 개발을 해요. 그런데 이 팀이 처음에 생각한 거는 당연히 은행하고 연계를 해서 누가 누구한테 보내는지 이것만 암호로 가리면 되는 줄 알고 이제 만들었던 건데 이제 그때 어떤 일이 또 발생하느냐 하면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가 이캐시를 보고 아 이거 물건이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이 기술을 1억 달러에 팔아라. 그래서 이거를 그 윈도우에 장착시킬 생각을 해요. 그때 데이비드 차움은 그렇게 하지 말고 윈도우 하나 팔 때마다 2달러씩 달라라고 그랬는데 결국 그 협상은 이제 결렬이 됩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는데 궁극적으로는 미국 정부의 견제로 인해서 이거를 쓰던 중소기업들이 여기서 빠져나감으로 해서 이캐시는 사실은 이제 파산을 해요. 그리고 파산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자기들의 이제 실패 원인을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패 원인이 이캐시는 보안에 취약했고 해킹이 너무 쉬웠다. 두 번째는 이캐시를 은행과 연계하다 보니까 제3자의 가치에 신뢰를 의존했다는 사실인데 이는 감시와 검열에 노출될 우려가 있고 무엇보다 지속 가능한 생명력에 문제가 있다라는 두 가지 문제를 통렬하게 반성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다면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 적에는 어떠한 암호화폐를 만들어야 되는지 그 대원칙 3개를 정합니다. 그 대원칙이 뭐냐면 첫째, 무엇보다 우발적인 분실과 도난으로부터 안전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해킹을 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둘째, 그 가치는 위조할 수 없을 정도로 비용이 많이 들어서 누구나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라고 원칙을 정합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 적에는 정말 그 만드는 과정에서 전기 소모도 많이 돼서 누구나 이게 디지털 골드라고 인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암호화폐를 만들겠다라고 원칙을 정해요. 셋째는 그 값은 간단한 관찰로 정확하게 측정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이 3가지 대원칙을 만들고 이제 암호화폐에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보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이에크로부터 이제 많은 그 영감을 받습니다. 하이에크의 책을 읽으면서 세계는 근본적으로 여러 가지 규정이나 법률에 의해서 이게 제약을 받는구나. 그렇다면 앞으로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 적에도 이러한 암호화폐는 이런 법률적인 이러한 규정과
규제, 제한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내가 먼저 법을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법률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법률 법학박사 학위까지 받아요. 그리고 닉제버가 생각한 거는 앞으로 세계는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온라인상의 상거래가 주도하게 될 텐데 그럼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할 적에 그 프로그래밍을 해가지고 그 거래 조건이 자동적으로 맞추면은 서로 자동적으로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의 프로그램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때 탄생한 게 스마트 계약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닉제로부터 나와요. 그리고 그 스마트 계약 개념을 갖고 그 다음에 닉제보가 추진을 한 게 잘 아시는 비트골드라는 거예요. 비트골드라는 건 백서에서 이미 설명한 것처럼 그 시스템이 사실은 비트코인하고 거의 같아요. 만드는 시스템이나 퍼즐을 풀어서 그걸 채굴하면서 넘어가는 시스템이. 결국 그 이후에 그들이 그렇게 새로운 암호화폐를 만들고 그러한 과정을 쭉 거치면서 그들로부터 탄생한 암호화폐는 없고 이게 그들로부터 탄생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비트코인에는 그 외에도 아담백의 기술이나 그다음에 할피니의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그쪽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비트코인 같은 거는 어떤 한 개인이 만들 수 있는 경제력이 아니다. 이거는 관련 집단 지성의 함축물이다. 라고 해서 이걸 한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어떤 팀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이게 제가 알고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그 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교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해 주셨던 그 인물들, 데이비드 차움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 닉제보, 그리고 이제 아담백,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물로는 할피니까지 포함이 되는 개념인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인들은 할피니 이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조금 더 이것이 집단 지성에 의해서 구축된 것이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여러 가지 어떤 연대들과 연대기들과 그리고 기술적인 걸 너무 정말 많이 말씀해 주셔서 약간 강의를 듣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사토시 나카모토뿐만이 아니라 뭔가 이 비트코인의 탄생 비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하면서 뭔가 흥미진진한 어떤 또 인사이트를 많이 얻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3부 마지막 질문 좀 드리고 또 4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그 이제 비트코인의 어떤 탄생 비화 말씀 주셨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비트코인의 어떤 이제 발전 방향성 이런 것들을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앞서 비트코인 룸 프로토콜도 간단하게 언급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출시되다 보니까 이더리움의 역할과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축소되지 않을까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관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호 시너지 효과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호 시너지. 네. 그는 비트코인의 이렇게 용도가 확장되면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여러 방향으로 발전하는 이런 기술의 진보는 당연히 이더리움에도 영향을 끼쳐서 지금 이더리움도 6단계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쪽에서도 이제 기술의 진보가 많이 일어나서 궁극적으로 이 암호화폐라는 건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이 탈중앙화와 어떤 보안성인데 지금 여러 가지로 속도가 늦고 수수료가 비싸고 하다 보니까 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속도가 빠르고 수수료가 싼 솔라나 같은 데로 몰리면서 솔라나 생태계가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래도 궁극적으로는 보안에 강하고 탈중화 성격이 강한 이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쪽이 궁극적으로는 그 시장을 주도할 거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그 과정에서 이런 기술들이 진보하는 거는 여러 분야에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가져와서 비트코인 생태계, 이더리움 생태계, 그다음에 솔라나를 비롯한 알트코인 생태계 전반적인데 다 긍정적인 효과를 주게 될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4부 진행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최근에 최고점을 돌파했다가 좀 일시적인 조정을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알트코인이 본격적인 시즌이 올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알트코인 대세 상승장은 아직까지 오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요거는 일시적인 뭐 순환매 성격일 것이다. 라고 교수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번에도 알트코인의 어떤 폭등장 혹은 대세 상승장이 올 것인가, 요런 어떤 의문점들이 가지신 분들이 계신데, 이번에도 그런 흐름 가져갈 거라고 보시나요?
예. 하여튼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시장을 억누르는 전쟁 확전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제거돼야 되고 그다음에 거시경제 흐름이 이제는 너무 금리 인하에만 목매지 말고 좀 건전한 방향으로 사실은 미국에서 발표되는 지표 고용이 좋다거나 경제 성장률이 건실하게 나오면 사실은 주식시장이건 자산가격 시장이건 거기서 환호하면서 오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정상 시장입니다. 오히려 그런 좋은 지표가 나오면 실망해가지고 금리 인하가 물 건너갔다고 그래서 이렇게 시장이 푹 가라앉는데 이게 비정상인 거거든요. 이제는 그게 정상 시장으로 바뀌어야 돼. 너무 금리 인하만 신경 쓰지 않고 기업 실적이 잘 나오고 이렇게 고용 시장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경제 성장률이 좋고 그러면은 이제는 시장이 거기에 반응을 해서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길게 가면 그런 시장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어떤 불확실성, 전쟁에 대한 불확실성, 그 다음에 거시경제 흐름에 대한 어떤 수능, 이러한 시장으로 거치면서 이제 그 비트코인이건 알트코인이건 상승장이 도래할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가려면 시간은 좀 걸려요.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기다리지는 말고 좀 시간을 두시고 이럴 때는 이 시간에는 공부하시는 게 최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맞습니다. 너무 가격 등락 단기적이어가지고 시장 들여다보지 마시고 좀 장기적인 긴 호흡으로 공부를 하시면서 다음 상승장에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앞서 우리가 리플 이제 잠깐 언급을 하면서 이제 교수님께 이제 제가 솔라나와 리플 ETF에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자, 이번에는 리플이 그동안에 좀 계속해서 리또속이라는 어떤 오명들을 계속 받고 있다가 또 새로운 어떤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출시하겠다라고 본인들이 이제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리플은 원래 처음 개발됐을 때부터 이거는 송금 시장을 겨냥해서 개발이 된 겁니다. 이거는 이미 그때부터 탈중앙화를 포기하고 은행의 송금 시장을 자기들이 장악하겠다라고 해서 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리플은 탈중앙화라는 이런 제약에서 벗어나서 송금 시장을 위해서 개발이 됐는데 그게 미국 정부의 뜻에는 반하는 거예요. 즉 스위프트 시스템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지금처럼 이거를 올가매해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건데 근데 이거를 어쩌나 이렇게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술이 진보하면서 리플 아니더라도 이제는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페이팔도 이제 무료로 송금하겠다고 나왔으니까 똑같은 이론이라면 지금 페이팔을 잡아야 되는데 페이팔을 그렇게 쉽게 미국 정부가 못 잡을 겁니다. 그러면 리플을 풀어줘야 돼. 동시에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앞으로 나온다는 얘기는 이제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이 자유롭게 무료로 이제 송금되기 시작하고 그게 송금 속도가 가장 빠릅니다. 이거 많은 투자자들이 써보셔야지만 리플의 송금 속도가 가장 빠르고 수수료가 제일 싸. 그렇다면은 이제 시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리플이 그 시장에서는 이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잘 알겠습니다. 리플 홀더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 희망을 좀 가지실 만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리플에서는 XRP를 통해서 이제 송금을 하고 있는데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되다 보니까 뭔가 서로 간의 어떤 이해관계가 좀 상충되는 것이 아닌가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더러 계시는데 XRP와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관계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도 리플이 이제 그 문제를 어떻게 풀 관심의 대상이긴 한데요. 기본적으로 리플은 송금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그 코인이고 그런데 이번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이제 발행한다는 얘기는 두 개가 서로 상호 보완해서 아마 시너지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으로 리플이 이제 문제를 풀어나갈 걸로 보여요. 그리고 리플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왔다는 건 사실은 테더나 서클보다 송금 측면에서 우위를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이 리플 스테이블 코인이 커나갈 수 있는 그 여지는 많다고 생각되고 그리고 많은 보고서에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의 시장 규모가 한 1,500억 달러에 불과한데 이게 2030년까지 3조 달러로 커진다는 얘기는 이건 사실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는 원화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80% 이상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어야만 다른 암호화폐를 삽니다. 네.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는 암호화폐의 유동성이 늘어나면서 암호화폐가 굉장히 성장할 거라는 얘기하고 이게 맥을 같이 해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도 그 ETF 쪽에 예를 들어서 50억 달러가 늘어났을 적에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는 100억 달러가 늘어났어요. 더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 이렇게 성장세가 크다는 얘기는 암호화폐 시장의 유동성이 커지면서 암호화폐 시장 크기를 견인하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 대한 이게 호재예요. 그런데 거기에 리플이 선도적으로 중요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대되는 바가 커죠. 그리고 사실 리플이 이제 소송에서 자유롭게 되면 많은 나라에서 CBDC를 개발을 할 적에 리플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지금은 소송에 걸려 있으니까 그게 좀 위험 요소로 작용하지만 이제 소송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되면 많은 나라들이 CBDC를 만들면서 자기들이 그 시스템을 어렵게 만들 필요 없거든. 그냥 리플을 쓰면 가장 쉬워요. 네. 그리고 리플은 송금하기 위해서 태어난 코인이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용도가 이제 또 커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수님 이제 말씀 들었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에서도 그렇고 CBDC에서도 그렇고 송금 분야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리플이 굉장히 좀 어떤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또 질문지 없었던 내용들이 또 궁금해지는 부분들이 앞서 USDT와 이제 그런 다른 스테이블 코인도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리플이 그렇게 됐을 때 물론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관점이고 절대 이런 전망은 뭐 쉽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USDT 테더보다도 더 어떤 입지들을 더 넓혀갈 가능성도 좀 있다고 보시나요? 예, 이건 리플에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미국 정부의 기본 원칙을 보면 테더는 중국계 자본이고 그다음에 담보물이라는 게 검사를 해보니까 그렇게 믿음직하지 않다고 보니까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크게 되면 미국 정부는 어떻게든지 미국 자본으로 구성된 스테이블 코인을 키울 겁니다. 그런데 USDC는 그 다른 뭐 여러 가지 사태하고 연관돼 있어가지고 좀 최근에, 지금 좀 곤혹스러운 입장에서 이제 풀려나오는 시점이고 그런데 이제 다른 큰 거대 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이 나오게 되면 예를 들어서 JP 모건의 스테이블 코인, 그 다음에 골드만삭스의 스테이블 코인, 아마 블랙록의 개인용 비트 이런 게 나와서 스테이블 코인을 역할을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런데 미국 정부가 뒤를 밀어줄 수 있는 가능성도 있어요. 어차피 그리고 트럼프는 본인이 CBDC 발행을 안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그거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 자기는 CBDC 발행을 하지 않겠다라고 이미 공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면 미국은 스테이블 코인을 키워줄 뿐이 없어요. 그러니까는 중국의 CBDC와 이런 데 겨냥해서 지금 바이든 같은 경우는 거기에 대항해서 미국도 빨리 CBDC를 만들 준비를 하라고 긴급 서명을 한 상태지만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CBDC는 물 건너가고 스테이블 코인이나 미국 은행이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만드는 그런 공공금융기관의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런 쪽을 밀어줄 가능성이 큰 거죠. 앞으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더 많이 주목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정말로 온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으니까 어떤 변화들이 좀 많이 그려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좀 봐야 될지를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가지 정도의 알트코인만 이제 짚어보고 이제 저희 영상을 좀 마무리할 텐데요. 아무래도 좀 대표적인 코인들만 몇 가지 이제 말씀을 드려볼 텐데 이더리움과 솔라나 올해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둘 다 긍정적인데 이더리움의 그 지금 댕쿤 업그레이드 발전 속도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솔라나에 비해서 처리 속도나 수수료가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댕쿤이 되면서 그 수수료는 그래도 많이 싸진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차이는 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더리움의 그 업그레이드 진화 속도에 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더리움은 이제 댕쿤 업그레이드가 조금 더 진정세가 돌아서면서 뭔가 더 유의미한 어떤 결과들이 나와줘야지 본격적인 랠리를 할 수 있고 솔라나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약간 또 조정을 겪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뭐
아직까지 호재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맞아요. 여전히 좀 올해는 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솔라나 생태계가 그쪽에서 발행되는 뭐 민코인은 뭐 NFT 뭐 할 거 없이 해가지고 오히려 이더리움 생태계보다도 더 커지는 그런 모양새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덱스 거래량도 더 많고, 네, 지금 실질적으로 뭐 펀더멘털 지표들이 지금 뭐 일시적일지 또 뭐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지만 지금 솔라나가 많이 나오는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섹터도 한 몇 가지 정도만 여쭤볼 텐데요. 올해 아무래도 AI 섹터가 좀 주목을 많이 받았고 또 블랙락의 비들 프로젝트 말씀 주셨는데 RWA가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데 요 두 가지 섹터가 올해 좀 많이 주목해야 되는 섹터다 이렇게 보고 계신가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거는 다른 테마하고 달리 좀 지속 가능성이 있어요. 보통 잘 아시겠지만 어떤 테마가 하나 뜬다 그러면 이 알트코인 시장에서는 그 테마가 사실 일주일 이상 가기 힘들어요. 그냥 올랐다 생각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대부분 상투 잡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데 그렇게 테마가 빨리빨리 그 유행이 바뀌더라도 그래도 RWA하고 인공지능은 앞으로 관련 그 뉴스 같은 것들이 이제 자주 등장할 거기 때문에 그때마다 이 유행을 탈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테마는 관심 있게 계속 쳐다보셔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일시적인 어떤 폭등보다는 요거는 이번 대세 상승장 동안에는 꾸준히 계속해서 좀 진정세에 가더라도 또 회자가 되고 자꾸 이게 반복이 될 그런 프로젝트다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그럼 앞서 이제 조금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또 마무리 질문으로 교수님께서 추가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이제 주목하고 계신 알트코인 섹터나 종목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저 일반적인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테마는 일단 한 5개 정도로 이제 한정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종목에 투자하면은 개인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은 당연히 투자하는 거니까 이건 적립식으로 놔두고 그다음에 5개를 선정한다 그래도 벌써 7개예요. 개인이 7개 이상을 관리하기는 쉽지 않은데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은 변동성이 워낙 커가지고 이거는 매입 매도 시점을 예술적으로 잘 잡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공부를 많이 해서 내재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중에서 회자되고 있는 그 코인들이 역시 그 나름대로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RWA예요. 블랙록이 이렇게 심혈을 기울이고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것처럼. 그 다음에 인공지능입니다. 이거는 뭐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일반 빅테크 기업들도 여기에 지금 목을 메고 있는 앞으로 이제 대세 기술이기 때문에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이제 두 테마는 계속적인 어떤 영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 아시겠지만 레이어 1과 레이어 2의 앞으로의 경쟁. 이것도 결국은 기술 싸움인데 그래서 레이어 1과 레이어 2를 보시고 결국은 테마는 이 4개로 압축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갖고 공부해야 될 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투자자분들이 너무 많은 어떤 알트코인들의 어떤 홍수 거의 뭐 파도 속에서 뭔가 어떤 걸 정해야 될지를 감을 잘 못 잡으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 시장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내러티브들이 딱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잡히게 되면은 여기서 선택지를 아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교수님께서 이제 자금이 1억이 있으시면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겠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합쳐서 한 70% 맞습니다. 하고 나머지 30%를 말씀 주신 이 섹터에서 제일 좋은 대장주를 찾아서 투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도 그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이 가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더 한번 축소를 해보면은 이제 이번에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제가 딱 한 종목만 투자할 수 있다면 어떤 종목을 투자하고 싶으신지를 여쭤봤는데 아무래도 또 이더리움이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제외하고 딱 하나만 선택하라고 하면 교수님 어떤 걸 선택하시고 싶으신가요? 쉽지 않은 질문인데요. 우선 단기적으로 앞으로 1, 2년은 솔라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솔라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게 지난해에도 급등을 하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아직 정고점을 가려면 또 멀었습니다. 그런 요인도 있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들을 참 잘 만들어내.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은 내재 가치라는 거를 분명하게 힘들기 때문에 결국은 이 내러티브가 시장을 주도하거든.
그래서 솔라나가 갖고 있는 단점도 분명해요. 이게 탈중화가 약하고 보안성이 약하기 때문에 자주 먹통이 돼. 다른 코인 같으면 먹통이 되면은 이미 시장에서 날아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자주 먹통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솔라나가 계속 한다는 거는 그래도 투자자들이 다 용서를 하는 거야. 워낙 처리 속도가 빠르고 가격이 싸고 수수료가 싸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이더리움이 제대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까지 앞으로 1, 2년간은 그래도 솔라나가 시장을 좀 주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위에는 탈중화와 보안성을 가진 이더리움이 다시 그 자리를 꿰차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단기적으로는 솔라나 택할 수뿐이 없겠네요. 네, 그럼 교수님 말씀에 이제 비트코인은 워낙에 근본이기 때문에 불변의 어떤 비트코인이 있고 단기적으로는 솔라나, 장기적으로는 이더리움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좀 전해주십시오. 저는 이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를 한다는 건 결국은 가격보다는 그 가치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수뿐이는 없어요. 그래서 첫째도 공부고 둘째도 공부입니다. 이게 비트코인이 됐건 이더리움이 됐건 알트코인이 됐건 그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장기 투자도 가능한 거고 그 가치를 알아야 그 다음에 이거 대응 방법이 스스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공부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까지 너무 좋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 교수님이랑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진짜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서 지금 시장의 상황들부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알트코인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 그리고 탄생 비화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정말 우리 구독자님들이 또 지금까지 또 알지 못했던 새로운 시선들도 많이 아시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에 또 조만간 오시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저희 유익한 인사이트, 깊은 인사이트 많이 나눠주신 홍익휘 교수님과 토크라운지 진행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 작가의 토크라운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